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상상이 두 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상상력이 그렇게 풍부한 편이 아니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제목처럼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기잖아요. 고통을 공감하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내가 겪어보지 않은 거를 마치 겪어본 것처럼 상상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상상이라는 게 자기가 아는 범주에 있는 것들이 조합해서 나오는 거가 아닐까요? 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상상은 타인의 고통에 관한 거라고 해요. 화성을 배경으로 삼거나 지구 절반이 사라지는 세계를 떠올리는 건 오히려 쉽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상상하는 건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기억을 통해서만 유추하고 추측하기 때문이래요. 남의 죽음이나 아픔이 내 손톱 밑에 가시보다 못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일 텐데요. 오늘은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기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타인의 고통에 어디까지 공감해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들이 아파서, 남편도 아파서 입원했을 때 좀 힘들었지만, 아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진짜 제 몸이 이렇게 막 살갗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아들이 아픈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내 몸으로 이게 느껴지는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아파하는 걸 보면서 내 몸이 아프다는 거가 느껴지는 게,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타인의 고통에 어느 정도까지 공감? 잘 모르겠을 정도로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살았는데, 고통스러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옆에 있으면 느낌이 전달되어 오는 것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왠지 그 사람의 고통을 알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공감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만큼 아팠을까 하는 마음으로 넘기는 책들. 위대한 문학은 항상 타자의 고통을 상상하게 합니다. 글로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동작 FM 그래는 숲,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대와 공감을 위한 방송, 나눔과 소통을 위한 방송 130회 방송으로 찾아뵙습니다. 네, 그러면 제재님은 오늘 어떤 책 들고 오셨나요? 저는 천천히 가라, 숨쉬며, 그리고 웃으며 라는 책인데요. 제목 아래에 이렇게 틱나탄, 그가 남기고 간 참된 깨달음의 노래라는 부제가 써 있어요. 틱나탄 스님은 한 2년 전에도 한번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기억에. 맞아요. 그때도 기도에 관한 책이었는데, 제가 틱나탄 스님 법문집을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다 사고 싶지만 다 사지는 못하고, 이제 제목이 좀 마음에 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하나씩 사는데, 이건 최근에 그나마 나온 책이에요. 소위 법문이라고 하면 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 자체 때문에 틱나탄 스님의 경우에는 정말 이해하기 쉬운 말로 되어 있어서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중학생 정도만 돼도 되게 쉽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글이 많거든요. 틱나탄. 틱나탄. 발음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작가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책에 날개 표현된 그 소개로 간단하게 할게요. 틱나탄 스님은 오늘날 선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한 명이자 세계적인 교육자로 평가받았습니다. 틱나탄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유명하시죠? 달라이라마와 함께 살아있는 부처 영적 스승으로 꼽혔는데요.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 곳곳을 순회하며 베트남 전쟁의 비극을 알리고 평화를 호소하는 등 반전 평화 운동을 펼쳤습니다. 1967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으나 베트남 정부에 의해 귀국 금지 조치를 당한 뒤 1973년 프랑스로 망명했습니다. 이후 1982년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 근처에 위치한 시골 마을에 플럼 빌리지, 자두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설립하여 걷기 명상, 마음 챙김 등과 같은 명상 프로그램을 이끌어 유럽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00여 권의 저서를 출간했으며 국내에 소개된 대표 도서로는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집입니다. 틱나탄 명상,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틱나탄 스님의 반야심경, 화해, 화 등 다수가 있습니다. 2022년 1월 세수 96세로 입적하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기인데 타자의 고통에 이렇게 하면은 힐링이 된다라고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책 소개와 이 책을 고른 이유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사실 몸이 힘들면 마음도 같이 힘들어지잖아요. 이럴 땐 특히 책이 잘 안 읽혀요. 이럴 때 제목이 마음에 들거나 좀 이렇게 읽기 쉬운 책을 고르게 되는데 저는 이 책 제목이 딱 마음에 들었어요. 천천히 가라, 숨 쉬며, 그리고 웃으며. 제목만 들어도 왠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달님이나 든든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지금 연말 연초부터 계속 몸도 힘들고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는 배탈 설사로 좀 엄청 고생을 했는데 근데 몸이 힘드니까 마음도 좀 약해지고 우울해지더라고요. 날씨가 추우니까 더 움츠러들고 별거 아닌 일에도 서운해하고 좀 속상하고 자존감도 막 팍팍 떨어지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럴 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책이 아닐까 싶어서 고르게 된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이제 많이 들어가시니까 작년에 이제 수술을 했는데 올해 또 2월에 입원을 하셨다, 퇴원하셨다, 되풀이되는 바람에 일단 걱정도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막 아프면 오히려 화가 나고 짜증도 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좀 힘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옆에 아픈 사람 있을 때 같이 뭐 아파주진 못하지만 짜증만 안 내도 다행인데 몸도 마음도 힘들 때는 사실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만사가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그런데 전 이번에 아파서 누워있으면서 넷플릭스 드라마로 힐링을 좀 했어요. 특히 의학 드라마? 그걸 좀 많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2월이 다가고 있어요. 중증 외상센터 보셨어요? 네네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하죠. 힘들 때는 누군가에게 나의 고통을 반대로 이렇게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네, 혼자서 맞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네. 아무도 날 건드리지 않는 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차라리. 그래도 책 소개하려다가 이렇게 삼천포로 빠졌는데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제목이 1부에 천천히 가라, 2부 숨 쉬며, 3부 그리고 웃으며 하니까 뭐가 네. 떠오르세요? 제목이 1, 네. 2, 3으로 이렇게 하나씩 네네네네. 챕터로 나뉜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제목을 그렇게 나눈 게 인상적이었어요. 이 책은 중간중간 이렇게 짧은 경구와 그림이 나오는데요. 좀 아쉬운 게 그림이 좀 너무 작아서 뚫어지게 쳐다봐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을 책에서는 콜라주라고 표현했는데 그린 이가 라사니 레아라는 분이에요. 이분도 소개를 좀 잠깐 해드리자면 1987년에 플럼빌리지에 처음 방문한 분인데 그 이후로 2년이 돼서 거의 한 33년간 그린 그 그림을 이 틴나탄 스님의 글과 접목해가지고 출판을 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2쪽 아래에 보면은 자두마을에 도착했을 때 내가 처음 본 것은 천천히 가라, 숨 쉬며, 그리고 웃으며 라고 손으로 이렇게 써서 세운 팻말이었다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 책의 제목을 여기서 착안한 것 같아요. 플럼 빌리지는 전에 2년 전에 네. 다른 책을 소개하실 때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자두 마을이죠. 자두마을. 네. 제가 지금 와서 제일 아쉬운 게 결혼 전에 여기를 갔다 왔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언젠가는 꼭 한번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곳이 여기입니다. 이 라사니 레아는 여기 책 페이지에 34, 35쪽에 소개되어 있는데 자두마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두마을에서는 교리적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다. 주로 함께 창조하는 승가, 함께 수련하는 마음챙김, 현실에 서로 연결된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주목할 만한 마을은 모든 존재가 피할 수 없는 상호 관계의 그물망에 엮여 있고 한 벌로 된 운명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마틴 루터 킹의 말을 상기시켜주는 살아있는 공동체다라고 자두마을을 소개하고 있어요. 네. 스님의 글과 라사니 레아의 콜라주 그림으로 구성된 책인가 봐요. 어디를 펴도 그냥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통독하지 않고 그냥 어디 딱 폈을 때 그림하고 이렇게 글이 나오니까 뭐 시집 읽는 것처럼 이렇게 읽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짧은 시나 경구 그런 것이 라사니 레아의 그림으로 짤막짤막하게 구성된 책이라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어요. 그 라사니 레아의 그 콜라주는 그녀가 33년간 작업을 한 그림이라고 해요. 41쪽에서 이렇게 일러두기 해서 따로 이렇게 표현한 게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에서 당신은 라사니 레아의 콜라주 다르마 그림 안에 있는 틱나탄의 시와 수행을 포함한 지혜로운 말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그림에 틱나탄의 지혜로운 말에 연관된 생각들이 첨부되어 있다고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보니까 독특한 구성의 책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림을 자세히 보지 않았었는데 작가 소개를 읽고 나서는 그림도 이제 글과 함께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재님이 가장 인상 깊게 읽은 구절은 어떤 대목이에요? 네, 짧게 사실 여러 편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42쪽 내용입니다. 간단하니까 읽어볼게요. 좋은 소식은 인쇄하지 않는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인쇄하는 것이다. 모든 순간이 특집이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좋은 소식이다라는 게 참 음. 인상적이네요. 요즘 제가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누워서 거의 누워서 생활을 했는데 쉬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몰아보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특히 의학 드라마를 이제 한 2편 정도 봤는데 아까 든든님께서 말씀하신 중증 외상센터하고 의사 요한이에요. 두 개의 이제 공통점을 찾자면 희귀 질환이나 뭐 이렇게 아주 크게 다친 정말 죽음의 문턱에 간 그런 환자들을 다루는 장면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서 간접적으로 오히려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배탈설사로 한 1, 2주 고생했는데도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아 이거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전 2, 3년 전에 2년 전에 그리고 1년 전에 남편 큰아들 병원에 입원해서 막 고생했던 기억도 나고 하면서 아니 지금 이 정도 갖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라는 그 말이 좀 와닿았어요. 마음먹기 달려있다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정말 엄청난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든 경우의 수를 뚫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네. 살아 숨쉬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좋기도 해요. 네. 그래서 페이지 51쪽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진정한 기적은 물 위나 희박한 공기 속에서 걷는 게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이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데도 해요. 제가 이런 것만 찾아서 읽어드리는 게 아닌가 좀 싶기도 한데 68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숨을 들이쉬며 내 몸을 고요케 한다. 숨을 내쉬며 웃는다. 현재 순간에 머무는 동안 이것이 경이로운 순간임을 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도 기적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먹고 마시고 자고. 숨쉬고 네. 자고에 걷는 그런 일상을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네. 이 책 곳곳에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84쪽에서도 우리가 삶을 만날 수 있는 때는 지금 이 순간이다. 우리가 삶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여기 바로 이곳이다. 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튜디오 안에서 제재님, 든든님과 함께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것도 정말 기적입니다. 네. 너무 기쁘네요. 짧은 경구 형식으로 이제 되새길 만한 구절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제재님이 가장 감동받은 구절, 잊지 못할 대목을 朗讀으로 들려주시죠. 당신이 시인이라면 분명 이 종이짝에서 떠다니는 구름을 볼 것이다. 구름이 없으면 비가 없을 것이고, 비가 없으면 나무들이 자라지 못할 것이고, 나무들이 없으면 종이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비를 구름으로, 햇빛을 해로, 벌목꾼을 그 어머니로 돌려보낸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종이는 없을 것이다. 이 종이는 종이 아닌 요소들로만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종이 아닌 요소들을 모두 제 근원으로 돌려보낸다면 종이는 있을 수 없는 물건이다. 불교에 따르면 종이 한 장도 비어있음, 동이다. 동떨어진 자아가 비어있는 것이다.
그 구성 분자들 가운데 어떤 것도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모든 것이 공존한다. 다른 모든 것과 서로 안에 있는 것이다. 비어있음은 동떨어진 자아의 비어있음이다. 그것은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무상과 무한은 삶의 부정적인 얼굴이 아니다. 오히려 그 위에 모든 것이 세워지는 못바탕이다.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책 112쪽에 소개된 글인데요.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즉 연기법이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촘촘히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그 대목인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예, 저도 내가 사랑하고 소중한 만큼 남도 그만큼 소중하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도 소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재님은 어떤 책 들고 오셨나요? 저는 또 이렇게 주섬주섬 챙겨와야 돼요. 잠깐만요. 저 할게요. 저는 이 초월의식이라는 무지개 색깔의 예쁜 표지의 책을 준비를 했고요. 표지에는 이제 환각과 우연을 넘어서 라고 쓰여 있어요. 저자는 스타니슬라프 그로프 지음입니다. 작가 소개할게요. 지은이는 스타니슬라프 그로프이고요. 1931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에서 태어나 찰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 박사, 체코 국립과학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프라하 정신의학 연구소에서 LSD와 같은 환각 물질들의 임상적 효과를 조사하는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1967년 볼티모어의 존스 홉킨스 대학 특별연구원으로 초대되면서 미국으로 이주, 메릴랜드 정신의학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겸 존스 홉킨스 대학 헨리 핍스 클리닉의 정신의학 조교수 등을 거쳤다. 1973년부터 캘리포니아 빅서의 에살렌 연구소에서 주재학자로 활동했고 1977년에는 국제 초계아협회 International Transpersonal Association 국제 초계아협회를 창립하여 초대 회장을 지냈다. 60년대부터 인간의 변성의식 상태를 연구하면서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4,000회 이상의 세션을 진행하고 20권 이상의 저서를 발표했다. 공식 홈페이지는 holotropic.com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제목이 초월의식인데요. 뭔가를 뛰어넘는다, 달관하다 그런 초월인가요? 네, 초월인가요? 그러니까 초월에 집중을 하면 그렇고요. 네. 뒤에 의식에 의식, 집중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제목이 초월이라는 것 때문에 뛰어넘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인간 들지만 보통의 생각을 뛰어넘고 뭔가 달관한 자세로 살아가야 다른 된다. 세계?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 의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 도달할 수 있는 의식 상태가 있잖아요. 그거를 아까 작가 소개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주로 LSD를 통해서 그 의식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주요 종목으로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약간 환각? 환각을 이렇게 넘어서 이제 제목도 그렇잖아요. 제목의 이제 부제가 환각과 우연을 넘어서이거든요. 그리고 불법과 관련된 LSD라는 약물은 아예 접근조차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작가 소개에서 말씀해드렸듯이 이분은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는 굴지의 의학으로 되게 유명한 대학에서 네. 연구원으로 있을 정도로 정신의학계에서 굉장히 실험적으로 참관자와 관찰자가 충분히 있고 피시험자들 역시 이제 안전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그 효과를 딱 연구하는 목적으로 그 약물을 투여하는 실험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물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 의식에 도달하는 걸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의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를 해나가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 임상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나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임상에 참여한 사람이고요. 이런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의 사례도 있지만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명상이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북소리를 듣는다거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최면요법을 받는다거나 이런 도구들을 다 활용해서 환각 약물을 섭취할 때와 같은 이제 의식에 도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다양하게 소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물에 꼭 초점을 맞추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굉장히 여러 층으로 사실 분석을 하거든요. 의식 단계 외에 그 밑에 꽤 심층적으로 의식을 나눠놨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어디까지 다뤘는지 궁금하네요. 책의 목차를 중심으로 책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 7개의 파트가 있고요. 첫 번째는 동시성에 대해서 이 동시성을 통해서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가 초개인적인 의식이라고 칭을 할게요. 초개인적인 의식을 계속 시도하는 것들이 주변에 일어나는 우연적이면서 동일한 선상에 있는 비슷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자각할 수 있고 그거에 깨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시성이라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딱히 명상을 하지 않더라도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집중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TV를 틀었더니 내가 집중하고 있는 어떤 인물이 나온다던가 내용이 예, 어디선가 전혀 나올 법하지 않은 곳에서 내가 방금 봤던 거를 똑같이 본다든가 아니면 닮은 사람을 본다든가 아니면 이름이 동명이인이라든가 뭐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나기도 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계속 똑같이 그 정도 고통의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든가 몰려 있다든가 이런 일들이 동시성으로 대표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시성에 대한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 간 곳이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처음 경험하는 건데 언젠가 내가 경험한 걸로 딱 이렇게 데자뷰? 이거 데자뷰는 지금이 처음 아닌데? 이런 경험들이 사실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뭐 미리 경험을 했었나?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아요. 나만 그런가? 저도 약간 그 동시성을 데자뷰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꿈에 이제 한참 전에 꾼 꿈이 몇 달 뒤나 아니면 몇 년 뒤에 똑같이 사실로. 실현된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네. 그래도 한 선몽? 10번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신기하다. 이분은 동시성에 해당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몰두를 하던가 탐구하고 있는 어떤 주제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해요. 이를테면 어떤 샤먼 의식에 대한 인류학적인 연구를 하는 도중에 어떤 곤충에 대한 탐구가 이렇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나올 법하지 않은 대도시의 10층 이상 되는 아파트에서 창문에 그 해당되는 곤충이 막 기어 올라온다든가 일종의 징크스나 사인처럼 활용을 해서 내가 흐름을 잘 타고 있구나 내가 흘러가야 하는 곳으로 잘 가고 있구나라는 사인으로 활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든든님이 가장 인상 깊게 본 사례 연구는 어떤 부분인지 궁금한데요. 다시 목차로 돌아가서 이 단어는 이런 의식 상태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는 것이 출생 당시의 상태 혹은 주산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태아 상태에 있을 때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떠오른다고 해요. 거기까지 가기 쉽지 않은데. 근데 그게 이제 또 착각일 수 있잖아요. 부모님께 그거를 검증을 해서 그게 맞는지 아닌지. 그래서 태어날 때 고통과 환희와 이런 단계들이 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도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삶과 죽음이 혼합해서 느껴지는 그런 체험되는 그런 상태를 지나고 나면 이제 굉장히 황홀한 상태가 돼서 태어날 수 있는데 그때 느껴졌던 어떤 냄새라든가 그런 것들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출생을 기억하는 것으로만으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라든가 그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자기 상황들이 조금 해결이 된다고 해요.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예전에 인도 여행할 때 같이 트레킹했던 스님이 수행을 되게 오래 하셨어요. 20년 이상 참선하신 분인데 보통 4살까지는 참선을 통해서 기억을 해낼 수가 있대요. 근데 4살 이전은 사실 되게 어렵다고 해요. 무의식으로 들어가 버려서 그걸 꺼내기가 되게 어려운데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출생의 엄마 배에서 나오는 순간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엄마도 되게 힘들지만 아이도 나오기 위해서 그 고통을 그대로 몸으로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진짜 떠오르는 경지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었거든요. 실제로 만약에 누군가 그거를 경험을 했다면 엄청 드문 사례인데 그런 사례가 나오는 건가요? 그럼 이 책에도? 네, 그런 사례가 5가지가 나오고요. 대단한 이제 분들 그 얘기가 나오네요. 3단원에서는 조상의 기억, 전혀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았던 그 음. 조상의 기억까지 떠올리게 된다고 하는데 조상이라고 하면 뭐 멀리 느껴지지만 부모가 부모 어릴 얘기하는 때의 부모 기억이라든가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이제 조금 더 먼 내 족보를 따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그 조상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것이 좀 확실하다는 검증이 된 것 사례들만 4가지가 소개가 돼 있습니다. 자신이 듣거나 보거나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누구 엄마나 할아버지나 그런 기억, 그러니까 들었던 기억으로 떠올리는 기억이 아니라 진짜 그 팩트, 네. 사실을 유전, 떠올릴 수 있다라는 건가요? 네, 그런 뭐 정보들이 유전자나 예. 어떤 곳에 기록이 돼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이 뭐 과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말과는 거리가 있지만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과학적이 아니라고 그냥 말해버리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학이라는 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증명이 돼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편적인 과학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누구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과학적으로 뭐 딱 증명이 된 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면서 사실 비과학적인 일이 엄청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없다라고 또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은. 네. 네. 사람들의 관계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에너지 흐름 네, 그런 것들의 경향성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그런 에너지의 그 흐름들은 연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조금 초현실적으로 보이는 환각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이런 거의 영역으로 착각이라고 해서 배제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책이었어요. 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부정할 수만은 없는 네. 그런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울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샤머니즘에 속하는 이런 것들을 미국의 굴지의 의과대학이 있는 학교에서 의학 박사에 의해서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자극적인 소재가 나오는데요. 전생에 대해서 나와요. 제목이 환생각 아카식 레코드라는 제목이에요. 우리는 과거에도 살았었을까? 이제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사례가 4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사례에서는 지금 내가 처한 인간관계의 사람들이 전생에서 다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관계, 그러니까 똑같은 관계로 만난 건 아니지만 어떤 다른 관계로 얽히고 설켜있는 부모와 자식 뭐 이런 바뀌어서 네. 뭐 만날 수는 있죠. 네, 그래서 전생에 삼각관계로 만난 2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관계 속에서 여전히 지금도 삼각관계였는데 거의 드라마인데요? 그러니까요. 드라마 소재인데? 그래서 그 전생으로 넘어갔을 때 그 관계들을 통해서 본인이 죽음을 맞이하는
하는 그 감정, 강렬한 감정들을 느끼면서 현재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관계들이 해소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제목이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기잖아요. 사실 타자의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을 한다는 것은 몹시 어렵고 너무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한 것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이었던 경험에 대한 기억이 있으면 그것은 결코 타자가 아니기 그건 때문에 자기 자신이지. 이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공감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부처님 생각이 나네. 저는 네. 하나님 생각. 네. 네, 그렇습니다. 전생이라는 부분은 현대 과학과 종교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상식적인 이런 부분에서 모두 부정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하고 있더라고요, 작가는. 하지만 이 또한 사례로서 계속 나오고 이 환각 속의 드라마 속의 인물이 본인과 일치되는 인물이 있고 타인이 일치되는 인물이 있다는 사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생이라는 것이 진짜다 아니다를 넘어서 그 현상 자체로 현재에서 뭐 연구될 만한 가치가 아예 없다. 이거는 거짓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생. 파트 5장에서는 ESP라는 초상의 세계, 이제 초능력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책이 역시 그 초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 임사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유체 이탈을 해서 그 장면을 다 보고 기록하게 하는 그런 현상들, 저승이라는 곳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런 사례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공감각에 대한 이야기들, 잉카나 아마존의 어떤 이야기들, UFO는 어떤 존재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사례로 이렇게 소개가 돼 있고요. 어렵다. 그리고 파트 6에서는 이제 환각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치료에 영향을 주는 사례들이 나오고요. 파트 7에서는 이제 마무리로 이런 과학이 아닌 과학주의, 칼 세이건과 그의 귀신 들린 세계라는 제목으로 정리를 전통 과학에 대한 이런 초상 현상이나 환각에 대한 이제 입장을 정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든든님이 가장 감동받은 구절 잊지 못할 대목은 어떤 부분이에요? 천천히 읽으세요. 출생 기억이 감정적으로 단단히 억압되어 있어서 좀처럼 의식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숨어 있다. 출생 시의 육체적, 감정적 긴장과 고통은 정신역학 문헌에서 논하는 출생 이후 요람기와 유년기의 어떤 정신적 충격이나 상처보다도 컸을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심리적으로 단단히 억압, 부인당하고 있는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여러 가지 정신요법을 개발한 환각 연구가와 임상의학자들은 육체의 출생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이고 최고의 중요성을 갖는 심령적 사건이라는 확실한 증거들을 다량 확보했다. 출생 시의 상황은 우리의 기억 속으로 세포 차원에 이르기까지 아주 상세히 기록되며 이후의 정신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공포와 고통의 기억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 중대한 사건이 무의식 속에 기록되었다가 의식 속으로 되살아날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 7장까지 있는 되게 두꺼운 책인데 이 구절이 가장 인상 깊은 이유가 뭐예요? 이 구절이 가장 인상 깊진 않았고요. 이 책 읽으면서 되게 이런 실험 대상이 한번 돼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손쉽잖아요. 제가 어떤 노력을 해서 막 정절을 하고 호흡을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오랜 시간 명상 안 해도 되고 약물을 통해서 이런 시점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긴 한데 저는 불법적인 약물로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여기서는 이제 실험을 할 때 반드시 기간을 지키고 연달아서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그러겠죠. 3명의 이제 정신의학자들로 이루어진 관찰자들을 꼭 해서 그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고 있다고 해요.
든든님 책은 언제나 제가 고르지 않는 책들 독특한 그렇지만 호기심이 막 일어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달님이 들고 온 책은 어떤 책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인간 실격입니다. 네, 일본 소설가 다자이 오사무가 1948년에 발표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사양, 달려라, 메로스와 더불어 이 다자이 오사무를 도표하는 소설인데요. 불안하고 우울한 당시 일본의 시대상과 맞아떨어져서 엄청난 판매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초판을 출판한 신초샤문고 출간분만 해도 600만 부가 팔렸을 정도입니다. 당시 어마어마하네요. 네, 인기가 많았죠. 어떤 소설이기에 40년대 당시 그만한 인기를 얻었을까요? 네, 작가의 인생과 소설 속 주인공 요조의 삶은 무척 닮아 있습니다. 작가와 소설 속 주인공은 어린 시절 무척 부유했다는 점, 사랑하는 여성과 둘이 동반자살하려다가 자기 혼자 살아남고 여성은 죽었다는 점 등이 동일합니다. 다자이가 평생 동안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들을 허구한 작품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해명의 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타를 위해서라는 자세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예술적 자서전을 시도한 작품이고요. 다자이가 죽기 10수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던 기독교에 대한 자신의 반영도 포함됐습니다. 3회에 걸친 연재 중 마지막 회 발표 직전 작가가 자살을 해서 세간에서는 유서로 써서 수정 없이 연재에 넘겼다고도 알려졌지만 1990년대 다자이 유족에 의해서 인간 실격의 초고가 발견됐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거 한 1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기억이 잘 가물가물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들려주세요. 네, 소설은 액자 소설 형태를 띱니다. 주인공을 관찰하는 외부인이 머릿말을 소개합니다. 나는 그 남자의 사진을 3장 본 적이 있다. 제3자인 서술자의 시점에서 한 남자의 유년 시대, 학생 시절 기괴한 사진의 3장의 사진을 보며 비교합니다. 서술자는 그 남자의 사진을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 기괴한 사진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전개는 서술자가 읽는 수기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소설이 수기 형태로 전개되나 봐요. 네, 총 3편의 수기로 이뤄지는데요. 제1수기는 부끄러움이 많은 생애를 보내왔습니다로 시작합니다. 오유바 요조라는 이름을 가진 내가 서술자인데요. 나는 남과는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게다가 온전히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없는 나는 인간의 마지막 구애로서 광대 같은 익살짓을 합니다. 하지만 나의 본성은 가정부나 하인에게 범해진다는 잔혹한 범죄를 말하지 않고 힘없게 웃는 인간입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서로 속이는 인간들에 대한 난해함 끝에 고독을 선택하죠. 네, 남들에게는 우스꽝스럽고 익살맞게 보이지만 사실 인간을 두려워하고 겁이 많은 소년이 주인공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중학교 시절 나는 익살꾼이라는 자신의 기술이 전파될 것 같아 두려워합니다. 그 후 도쿄로 상경한 나는 인간의 공포를 감추기 위해 친구 호리케의 권유로 술, 담배, 매춘부와 자익 사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들은 모두 나에게서 추악한 인간사로부터 잠시나마 해방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나는 여러 가지 속박으로부터 피하기 어려워지며 결과적으로 한 유부녀와 바다에 뛰어들어 동반자살을 기도합니다. 하지만 동반자살은 실패하고 나는 혼자 살아남아 자살 방조죄를 추궁받게 되죠. 결국 부친의 거래 경험이 있는 넙치라 불리는 남자가 자신의 인수인이 되어 석방되지만 혼란한 정신 상태는 계속됩니다. 어떻게 혼란한 정신 상태가 이어지나요?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았음이 짐작됩니다. 네, 제3수기는 죄를 추궁받은 것을 계기로 고등학교에서 퇴학 조치를 받고 한때 인수인 넙치 집에 체류하게 됩니다. 넙치에게 장례를 추궁받자 나는 결국 가출을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이 딸린 여자나 바의 마담 이런 여성들과 파괴적인 관계에 몰두하게 되고 나는 한층 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 끝에 마지막으로 원했던 순수한 여자 요시코와 결혼을 해서 안정을 찾지만 아내가 근처 상인에게 범해지는 것을 목격한 나는 지나친 절망에 빠져 술에 쩔어 지내다가
마침내 어느 날 밤 우연히 찾아낸 수면제를 이용해 다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자살 미수에 그치는 거겠죠? 네, 어떻게든 살아난 나는 더욱 몸이 쇠약해져서 한층 더 술독에 빠지게 되면서 어느 눈 오는 날 밤 결국 객혈을 합니다. 약국에서 처방된 모르핀을 사용하면 급격하게 상태가 회복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의 맛을 들이다가 결국 모르핀 중독에 걸립니다. 모르핀을 너무 원한 나머지 몇 번이나 약국으로부터 외상으로 약을 사다가 도저히 이 약값을 갚을 수 없는 액수가 돼서 마침내 약국의 부인과 관계에 맺기 이릅니다. 스스로 죄의 무게를 참을 수 없게 된 나는 본가에 상황을 설명해 돈을 원한다는 편지를 보내고 가족의 연락을 받는데요. 역시 인수인 업치와 친구 호리키가 와서 나에게 병원에 가라는 말을 합니다. 나는 행선지가 요양소라는 그들의 말을 믿었지만 결국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미친 사람으로서 평가를 받아진 것을 느끼고 나는 자신을 인간 실격이라고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네, 수개월의 입원 생활 후에 고향에 간 나는 거의 폐인이 된 채로 인생에는 불행도 행복도 없으며 모든 것은 단지 지나갈 뿐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는 끝나죠. 네, 뭔가 마무리가 안 된 느낌이 들긴 하네요. 여기서 정말 이야기가 끝나는 건가요? 네, 제재님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세 개의 수기 뒤엔 후기가 남아 있습니다. 처음 이 소설이 액자 소설이고 제3자인 서술자가 머릿말을 시작했잖아요. 후기에서도 서술자는 이 수기에 나오는 스탠드바 마담일 거라 짐작되는 인물을 찾아갑니다. 그 여자는 실제로 이 수기에 등장하는 바의 마담이었고요. 서술자는 그녀에게 오바 요조에 관해 알고 있냐고 묻습니다. 마담이 요조를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구절을 마지막으로 이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소설가가 어떤 사람인지 내용을 들으니까 더 궁금해지네요. 네, 다자의 오사무, 본명은 스시마 슈지입니다. 1909년 아오모리현 스시마 가문 대지주의 집에서 6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1남매 중에 10번째였습니다. 1923년 아오모리 현립 아이모리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학업에 열중했지만 중학교를 다니게 될 무렵 아버지가 5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뒤로 본격적으로 문학에 뜻을 두었습니다. 1930년 연인 다나베 아스미와 투신 자살을 기도했지만 홀로 살아남았고요. 1935년 복막염에 걸린 그는 진통제로 사용하던 파비날에 중독됩니다. 이듬해는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병원에 수감돼 큰 심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45년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폐망 후 그의 작품은 본격적으로 알려지면서 대중들에게 지지를 받습니다. 데카탕스 문학, 무레파 문학의 대표 작가로 손꼽히면서 1948년 결정적 작품 인간 실격을 집필합니다. 1948년 연인 야마자키 도미와 함께 다마강 수온지에 투신해 사망합니다. 생애 총 5번의 자살 기도를 했고요. 39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아니 근데 연인이랑 같이 이렇게 자살 시도한 거가 참 어떻길래 이렇게 둘이 뜻이 맞았다는 거 자체가 좀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작품에서 나오는 글인데요. 인간이란 사랑과 혁명을 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9년 출생인데요. 그러니까 이 다자이의 100년 탄생 주기를 기념해가지고 인간 실격 이 소설책을 내용으로 한 게 아니라 다자이 오사무의 삶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인간 실격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네. 꽤 잘 만들어진 영화라 책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데카당스 문학 오랜만에 들어본 말인데 무례한 문학이라는 말이 무례하고 불량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중심으로 쓴 소설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나요? 네, 좀 비슷합니다. 데카탕스는 퇴폐, 쇠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단어예요.
그래서 16세기부터 있었던 말이기는 하지만 보통 이 단어를 말할 때는 19세기 프랑스에서 시작한 문해사조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기괴하고 인위적이고 삐뚤어지고 이국적인 감각과 경험들을 주제로 예술을 했는데요. 같은 시대 사람들이 보기엔 이러한 예술은 그 사회와 제도가 쇠퇴하는 전조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사회가 쇠퇴하기 전에 문화가 먼저 쇠퇴하는 증상을 보이는데 그 증상이 바로 데카탕스식 예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무너져가는 것을 잘 그려낸 소설 같아요. 네, 인간의 나약함을 탁월하게 묘사하는 다자의 오사무는 순수하고 여린 심성의 젊은이가 인간 사회의 위선과 잔혹성을 견디지 못하고 파멸돼가는 과정을 잘 그려냈습니다. 어느 세계에도 속하지 못한 채 인간 실격자로 전락한 주인공의 내면을 치밀한 심리 묘사로 기록을 했는데요. 다자의 작품 속의 타락과 자기 파괴적인 언행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 공황 상태에 빠진 일본 젊은이들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자의 작품은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윤리관, 도덕관이 패전과 함께 이제 붕괴되면서 기존 사회에 속한 모든 것을 거부하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을 담고 있는 일종의 고발 문학인데요. 어떻게든 사회에 융화하고자 애쓰고 인간에 대한 구애를 시도하던 주인공이 결국 모든 것에 배반당하고 인간 실격자가 돼가는 패배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네, 좀 무거운 느낌이 드네요. 네, 달님이 가장 감동받은 구절, 잊지 못할 대목은 어떤 부분인가요? 네, 요조가 나쁜 친구인데 이 호리키의 소개로 자행 모임에 들어가서 느낀 바를 쓴 부분입니다. 어느 날 호리키는 최신 유행을 쫓는 허영심에서 공산주의 독서회라든가 하는 비밀 연구에 데리고 갔는데요. 호리키 같은 녀석에게는 공산주의 비밀 모임도 시골뜨기에게 하는 도쿄 안내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았는지 모를 거라면서 자신의 속내를 밝히는 부분입니다. 달님이 가장 감동받은 구절, 잊지 못할 대목을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르크스로 맺어진 친애감은 아니었습니다. 비합법. 저는 그것이 어렴풋하게나마 즐거웠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쪽이 마음이 편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합법이라는 것이 오히려 두려웠고 그 구조가 불가해하고 도저히 창문도 없고 뼛속까지 냉기가 스며드는 그 방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차라리 바깥이 비합법의 바다라 해도 거기에 뛰어들어 헤엄치다가 죽음에 이르는 편이 나에겐 더 마음이 편할 일 같았습니다. 음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비참한 패배자 또는 악덕한 자를 가리키는 말 같습니다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음지인이었던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상에서 떳떳하지 못한 놈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나 다정한 마음이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다정한 마음은 저 자신도 황홀해질 정도로 다정한 마음이었습니다. 네, 이 구절이 마음을 울리는 이유가 있다면요? 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익사를 부리고 자신의 내면은 말 못하고 자신의 의견과 다르면 가출하고 무능력한 자신의 경제 사정으로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얹혀 사는 등 사실 요조의 마음과 행동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 부분에서는 특히 공감이 갔습니다. 비합법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마음 편함? 그걸 저도 느껴본 적이 있어서요. 그리고 몇몇 다자의 연구가는 인간 실격을 분석하길 세상을 합법적 세계에 속하는 남성 세계와 비합법적 세계에 속하는 여성 세계로 나눴을 때 사회의 실세를 형성하고 있는 남성 지배 세계에서 소외된 요조가 결국은 어느 세계에도 귀속하지 못하고 인간 실격자가 돼가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증명해 보인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또 이 부분에 녹아있는 것 같아서이기도 합니다. 위선적인 인물들도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선적인 인간상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요조의 보호자 넙치와 나쁜 친구로 나오는 호리키가 그 드러내는 상식적인 인간상의 추악함이 위선을 보여주죠. 이 사회의 틀에 젖어서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한편으로는 자성을 촉구하는 것 같기도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사회의 실세를 형성하고 있는 남성 지배 세계에서 소외된 요조가 결국은 어느 세계에도 귀속하지 못하고 인간 실격자가 되어가는 과정, 이렇게 표현한 걸 보니까 사실 우리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아팠고요. 네, 일생 동안 사실 5번의 자살 시도를 한 끝에 39이라는 사실 이른 나이인데 결국 5번째 자살 시도가 성공해서 돌아가셨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자전적인 소설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작품 인간 실격을 읽는 내내 느낀 점이 나는 왜 사는가?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었어요. 그런 점이 더없이 좋았습니다. 요조의 수기를 읽으면서 스스로 계속 이렇게 묻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누구지? 공간과 이질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건 아닐까? 때문에 나는 어느 순간 요조이기도 했고 나쁜 친구 호리키이기도 했고 넙치였다가 또 몇몇의 연인이기도 했고 요조가 저주하는 인간 군상의 하나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조가 즐기는 놀이가 있었어요. 좀 전체적으로 우울한 얘기로 돼 있는 소설인데 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니 놀라운데요. 어떤 놀이예요? 네, 요조가 발명한 건데 바로 희극명사, 비극명사 알아맞히기 놀이입니다. 예를 들어 증기성과 기차는 둘 다 비극명사고요. 전철과 버스는 둘 다 희극명사입니다. 두 분 혹시 왜 그런지 이해 못했다면 예술을 논할 자격이 없다라고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말해요. 노래를 들으니. 왜 그럴까 네. 궁금하네. 폐인이라는 단어는 그럼 희극명사일까요? 비극명사일까요? 비극명사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폐인에게서 느껴지는 삶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비극명사라고 말을 할 것 같은데 요조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폐인이라는 단어는 희극명사였어요. 요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조 스스로 폐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폐인이라는 게 자신의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폐인에 대한 명사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죠. 요조는 희극명사, 비극명사 알아맞히기 놀이를 하면서 세상을 조롱했던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이유가 또 있었는데요. 반이어 맞히기였습니다. 가령 검정의 반이어는 하양입니다. 그러나 하양의 반이어는 검정이 아니라 빨강입니다. 그리고 빨강의 반이어는 검정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반이어는 뭘까요? 글쎄요. 죄와 벌? 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니한 생각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습니다. 인간이 멋대로 만들어낸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스토예브스키의 말대로 죄와 벌일 수도 있습니다. 든든님도 말하셨듯이. 하지만 요조는 그것마저 부정했어요. 죄와 벌은 유의어이지 반이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조가 생각한 죄의 반이어는 다름 아닌 무한한 신뢰였습니다. 오, 의외의 답인데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요조의 생각을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합니다. 먹고 사는 일, 이렇게 먹사니즘이라고 하는데 실용적인 괴로움이란 밥만 먹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해결되는 괴로움입니다. 혹시 누구에게는 행복이겠지만 요조에게는 오히려 지옥이었던 것 같네요. 네, 세상 사람들과의 행복의 개념이 전혀 다를지도 모른다는 불안에서 오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조는 보통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면서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기 위해 익사를 부렸던 거예요. 요조는 익사를 통해 사람들을 속이면서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즉, 서로를 속이면서 이상하게도 전혀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것.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공포를 가슴속 깊은 곳에 숨기면서
천진난만한 낙천적인 척 가장했던 요조는 익사를 통해 아무것도 없는 무, 바람이 되었습니다. 요조는 정말이지 명랑한 불신이 인간의 삶에 충만한 것에 의아했습니다. 이것이 익살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었어요. 요조는 누구보다 다르게 살고 싶었습니다. 인간들의 숨막히는 고통에서 벗어나 좀 더 아름답고 솔직한 세상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인간 실격으로 만들고 말았지요. 정작 그는 한순간도 미친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럼 누가 인간 실격일까요? 인간에 대해 희극 명사라고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비극 명사라고 하는 사람일까요? 그는 지금까지 아비규환으로 살아온 소위 인간의 세계에서 단 한 가지 진리처럼 느껴지는 것은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0대 되게 우울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 말을 항상 좀 되뇌었어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 모든 것은 지나가리. 이렇게 하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 때 이 말을 거의 주문처럼 외웠던 그때가 좀 생각이 나면서 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속에 나온 말인 거거든요, 사실 이 말이. 좀 마지막 이 말이 공감이 좀 되네요. 잘 들었습니다. 미하일 볼가코프라는 분이 백위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모든 것은 종말을 구한다. 괴로움도, 아픔도, 피도, 굶주림도, 패스트도, 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별들만은 우리의 존재와 행위의 그림자들이 지상에서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세상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왜 우리는 눈을 들어 별들을 보려 하지 않는 것일까? 왜? 별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별 안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찔리네요. 인간은 그래서 희극에 나오는 영사라는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제재님 말 들으니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운영하는 책방 오늘의 문구가 떠오르네요. 간판 대신 내일 또 새들이 노래할 거예요 라고 쓴 문구인데요. 자신만의 언어로 계속해서 저항하고 세상을 직시하고 사랑하라는 말 같습니다. 별을 바라보는 것처럼 새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나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서 또 앞으로도 걸어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글로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연대와 공감을 위한 시간. 소통과 나눔을 위한 시간. 글 해는 숲에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